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글이 하루에 쏟아지는 때는 없었을 거예요. 매일 타인들의 기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SNS만 켜면 와 나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는 뭐 학교도 안 다니나 다 뭐 호캉스 가 있고 다 해외여행 가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내 삶이 자꾸 부정당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괴로워지고 다 생각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평가 기준들과 우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죠? 도대체? 저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전 글쓰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쓸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죠. 관점만 살짝만 바꾼다면 모두가 작가인 시대 아닌가? 화요일의 설레임, 화요일의 즐거움. 가천대학교가 자랑하는 명품 시그니처 교양 강좌 지성학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운영교수 조성준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즐거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글을 쓴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간은 문자를 통해서 많은 어떤 유산들을 남겼고 또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러한 유산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글쓰기라는 것, 글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SNS 있죠? SNS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는데 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리포트 쓰라고 하시죠? 그래서 리포트를 쓸 때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기록들을 남길 때 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처럼 이 글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글을 잘 쓰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글 잘 쓰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싶은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오늘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정지우 작가님이십니다. 정 작가님은 작가이시기도 합니다만은 법무법인 달의 소속의 변호사이시기도 하죠. 정지우 작가님은 2012년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셨고요. 그동안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는, 그리고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등등등 한 20권 이상의 책을 그동안 쓰셨다고 합니다. 또한 정지우 작가님은 이 이력도 굉장히 화려하세요. 2021년에는 이병주 국제문학제 스마트 소설 공모전의 대상을 수상하시기도 했고요. 2017년 낭만문학상 그리고 한국 해양문학상 등을 수상하시고 또한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CBS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리고 프리한 19 EBS 비즈니스 리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시고 또 우리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정 작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글쓰기에 대한 이 작가님의 노하우를 다 이렇게 알려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글 쓰는 인생 그리고 좀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와 있는 25명의 서포터즈 그리고 온라인에서 수강하고 있는 900명의 우리 학생들, 이 정지우 작가님 강연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주길 바라고요. 또 특히 우리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채팅창을 이용해서 정 작가님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소개해드릴 것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우리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정지우 작가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지우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민망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좋아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뭐 실제로 저를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900명이나 또 이렇게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약간 떨리기도 하고 이번 시간 더 열심히 또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글쓰기를 잘 하는데 관심이 많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그러신가요? 네, 사실 근데 요즘 분들 보면 이제 글쓰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글을 쓰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저도 뭐 강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말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글을 쓰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쓰기를 또 나아가서는 글은 쓰고 싶은데 글 써서 뭐 하죠? 약간 이런 모순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써야 될까요? 약간 이런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이 글쓰기를 좀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글을 잘 써야 되는지 혹은 글을 꾸준히 쓰면 무엇이 좋은지 글쓰기의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정지우라는 사람이고요. 네. 원래는 저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지 너무 이제 막 화려한 뭐 어떤 경력 위주로 소개가 돼서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 같은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사실 저는 이제 20대 때 20살 때 좀 더 멀리 보면 15살 때부터 계속해서 좀 글을 써오고 싶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15살 이럴 때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새벽까지 글 쓰고 이제 밤 12시 땡 하면 이제 새벽 4시까지 글 쓰는 시간이야 하고 글 열심히 쓰고 이제 학교 가서 자고 혼나고 맨날 이제 이러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또 대학생 돼서도 대학교에서 혼자 듣고 싶은 수업 막 들어다니면서 혼자 글 쓰고 네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살았던 대학 시절을 거쳐온 그냥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처음엔 소설을 쓰다가 이 소설 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껴서 나중에는 이제 인문학 책을 쓰면서 좀 데뷔를 해서 최근 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뭐 책도 쓰고 글도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 최근에 변호사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한 3년차 변호사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왜 작가로 살다가 변호사 일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작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이따가 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해드리고 일단은 저희 글쓰기에 먼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글쓰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떡하죠? 글을 어떻게 하면 쓰기 시작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책도 안 사는데 글 써서 의미가 있나요? 요즘 더 이상 사람들이 글을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시대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인식과 질문이 약간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보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계세요. 실제로 아마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지금 생산되는 글들만 하더라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글이 하루에 쏟아지는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쏟아지는 온라인상의 글만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난 글쓰기 생각해서 글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상당수는 지금 매일 글 쓰고 계실 거예요. 뭐 에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직장인들 없으시겠지만 뭐 블라인드라든지 직장인들 계시면 혹은 대학생분들 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그렇죠? 인격이 또 다르잖아요. 온라인 세계로 넘어가면 이상한 닉네임을 달고 이상한 글을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매일 글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SNS든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단순히 그냥 말을 글로 바꿨다 정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글쓰기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애인이랑 싸울 때 거의 이제 장문에 이제 글을 펼치는데 거의 그 정도면 뭐 거의 변호사 의견서 정도로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추궁하고 너가 뭐 실수였냐 고의였냐 뭐 이렇게 쫙 거의 그거는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이미 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글이 많이 읽히고 글이 많이 쓰이는 시대인데 우리는 왜 글쓰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관점만 살짝만 바꾼다면 모두가 작가인 시대 아닌가? 모두가 작가라고 하기엔 너무 과한가? 그러면 뭔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사회 비평, 문화 비평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청년 세대의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 시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분노 사회라든지 인스타그램 절망이 없다 이런 책들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럴 때 뭐 기성에 이제 글 쓰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사실 기성 언론에 칼럼 쓰시는 분들께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사람들의 가장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뭐 에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고 요즘 시대 분위기가 이렇구나. 또 근데 실제로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이제 자기의 어떤 견해를 잘 쓰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뭐 특히 요즘 뭐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직장인분들이 쓰시거나 뭐 혹은 대학생분들이 쓰시는 글들 보면 기성에 있는 어떤 언론인들보다 핵심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파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고 그거를 조금만 더 잘 쓸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사회에서 내가 쓰는 글쓰기로 소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고 이미 통찰력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원피스라는 만화, 드라마 요즘 드라마도 좋아하시나요? 지금 뭐 대해적의 시대가 펼쳐져서 막 그랜드 라인으로 지금 대글쓰기 시대다.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작가왕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강의 뭐 한 7, 80분으로는 택도 없고 한 7, 80시간을 이야기해야겠지만 네,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다 보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타인들의 기준이 거의 바이러스처럼 여러분들의 정신에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매일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코와 입속으로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공기청정기로 다 걸러낼 수 없는 네. 그 수많은 미세 세균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왜 죽지 않죠? 제 몸속에는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그 면역세포가 그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매일 매 순간 매 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아마 저는 하루 이틀도 살기 힘들 거예요. 금방 부패해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도 매일매일 타인들의 기준이라는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카페에서 수다 자리부터 해서 내가 무심코 켜고 보는 인스타그램의 릴스나 쇼츠라든지 혹은 TV라든지 또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상 콘텐츠 하루에 우리가 정말 광고를 수백 번 본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광고와 콘텐츠와 타인들의 말로부터 끝없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가령 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뭐 이렇게 대조 실험군을 두고 어떤 글을 읽게 해요. 근데 한 글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글이고 한 글에는 노인과 관련된 글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노인과 관련된 글을 읽은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나갈 때
이 사람들보다 더 구부정하게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타인들의 기준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올해 그 사랑에 대한 인문학 책을 쓰면서 사랑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족들과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도 사랑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본질적인 뭔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타인들의 언어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사귄 커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뭐 오래 사귄 커플이 있으시겠죠. 뭐 3년, 4년. 다들 졸업하셨나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이제 5년 장기 연애를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되게 연애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랑 술자리에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지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런 거는 뭐 그 사람 만나면 설레? 그 사람 만나면 두근거려? 혹은 뭐 열정이 옛날처럼 있어? 옛날처럼 보고 싶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친구 말을 듣다 보니까 처음만큼 설레지도 않고 처음만큼 막 매일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생각하는 거죠. 역시 내 친구 말대로 나는 사랑이 끝났나 보다. 더 이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정밖에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사람이 친구의 말을 한마디 들었다는 말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언어에 엄청나게 민감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기준들과 사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 삶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결혼한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다른 부부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와서 제일 많이 싸우겠죠.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산다더라.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탄다. 쟤네들은 뭐 남편이 어떻게 잘하고 아내가 뭐 매일 아침밥을 차려준다더라. 뭘 타인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쟤네들은 저렇게 잘한다더라. 근데 실제로 뭐 이혼이라든지 뭐 흔히 성격 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별이나 결별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유가 뭐 성격 차이다, 생각이 달라졌다, 서로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생각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인 거예요. 타인들에게부터 영향받는 그 언어, 매일 영향받는 생각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삶이 자꾸 부정당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되게 괴로워지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SNS만 켜면 와 나는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얘네는 뭐 학교도 안 다니나 다 뭐 호캉스 가 있고 다 해외여행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삶이 되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평가 기준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죠? 도대체? 저는 이런 것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전 글쓰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지금 한 20년 동안 거의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요. 매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기분이 나빴다, 혹은 스스로가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괴감이 든다, 뭐 박탈감이 든다, 저 사람이 밉다 이런 감정들이 우린 매일 드는데 그런 감정들을 매일 글 쓰면서 걸러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내 삶의 방식이 있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삶의 형태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어. 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것들 스스로 적는 거예요. 그런 것들 스스로 적다 보면 그게 한편의 글이 되고 한편의 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만든 하나의 성벽들이 되는 거죠. 그런 성벽들을 그런 벽돌들을 매일 쌓고 있는 거예요. 매일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바이러스가 침투하니까. 우리가 매일 세균들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매일 세균들을 잡아먹듯이 전 매일 글 쓰면서 그것들을 이제 매일 견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런 타인들과의 평가 기준에서의 어떤 분투,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되게 많아져요. 뭐 누구는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낸다더라. 뭐 또 어떤 집은 아빠들이 육아 안 하고
맨날 친구들 만나면서 술 마시러 다니고 어떤 집은 또 육아 대신 가령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하는 데 더 몰두하고 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녁이나 주말이나 특히 주말에는 거의 뭐 100%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대신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경력을 포기한다든지 가령 뭐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주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대학원을 다니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경력을 쌓겠죠. 예, 저는 박사 학위가 없으니까 네, 박사 학위를 따는 변호사도 생길 테고 또 주말에 누구는 인맥 관리한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다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육아를 아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택하는데 나는 나에겐 이게 맞아. 나의 가치관은 이게 맞아라고 매일 글을 써요. 그러면 그 삶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나의 바깥에서 그 사람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고 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이런 선을 긋는 데 있어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줄에 있는 매일 내게 침입하는 평가의 기준들과 싸운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타인들의 욕망들, 비교 기준들을 걸러내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는지 나의 가치관을 잘 지켰는지 오늘 하늘은 또 나에게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왔는지 어떤 것들이 나의 행복을 침입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이 나보고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매일 점검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삶을 더 정확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글쓰기가 굉장히 전 유용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지대한 스스로 도움을 받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많이 살아왔어요. 제가 35살에 처음 신입사원이 됐는데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신입사원은 거의 없었어요. 네, 이미 뭐 그 나이 때엔 대부분 뭐 팀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이제 뭐 직장 생활도 5, 6년 차나 10년 차가 대부분이지 1년 차 신입사원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제 삶의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꾸준히 이제 글쓰기를 해온 것이 또 저만의 삶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뭐 엄청 잘 살았다, 제 삶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을 그냥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온 데 있어서 글쓰기가 되게 좋았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뭐 글쓰라고 협박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도 성찰과 비판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 관심 많은 사람들이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뭐 너무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술자리에 모이면 뭐 우파 좌파 뭐 이런 얘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상한 좀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 야 청춘 아깝다, 청춘 낭만을 즐기러 양양에 지금 가야지 뭐 무슨 사회 비판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남의 삶을 살게 돼요. 남들이 옳다고 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간단 말이죠. 뭐 남들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콘텐츠도 많이 생산하잖아요. 제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뭐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월 1,000만 원 자동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유행하면 또 그런 거 따라다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유행하면 그런 거 따라다니면서 자기 삶을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유행하는 말들 어떤 나의 불안을 이용하는 수많은 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타자의 삶을 살다가 자기만의 삶을 못 산 채로 우리는 이제 세월만 허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비판 의식도 가지고 자기 삶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글쓰기가 큰 도움이 되더라. 물론 뭐 제가 뭐 어떤 그런 유행하는 것들을 다 또 굉장히 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뭐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행에 맹목적으로 이제 휩쓸리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글쓰기가
되게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약간 가령 뭐 패션과 관련돼서도 요즘에 뭐 배꼽티가 유행인데 내가 꼭 입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정도로 멈춰서서 이게 유행이니까 그냥 무조건 나도 입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유행이지만 나도 꼭 입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세상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식을 가지고 성찰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나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 조금 다른 관점을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정말 쓸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예,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아이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가족에 대한 글도 많이 쓰는데요. 쓰면 정말 더 중요해지고 안 쓰는 것들은 점점 덜 중요해져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주로 뭐 연애를 하시거나 좀 아이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많이 하실 텐데 가령 내가 이제 지난 주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을 쓰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벌써 9월이잖아요. 근데 올 한 해 뭐 이렇게 연애를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올해 9월 9개월 동안 연애하면서 뭐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뭐 약간 뭐 여행 간 거 정도? 예, 별로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한 해를 돌아본다는 건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 소소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뭐 공원에 가서 같이 벤치에 앉아 나눈 이야기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사람과 함께 걸었던 길이 그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면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남기다 보면 그냥 그 사람과의 인생 자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쓸수록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내가 쓰지 않은 것들은 점점 덜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글쓰기가 삶을 이끌고 가는, 내가 정말 정확하게 지향하는 바로 그쪽으로 글쓰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좀 글이 쓰고 싶어지시나요? 별로 글 쓰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글 쓰고 계시고요. 네, 뭐 일기장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요즘 SNS에 쓸 수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하면 이제 익명으로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데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썼다가 폐쇄한 블로그 한 10개쯤 됩니다. 그 블로그에 글 쓰다 보면 이상한 글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나 너무 이상한 사람인가? 약간 부끄러워지면 블로그 폐쇄하고 새로운 블로그 열어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다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글 써온 여정에서 그런 식으로 글쓰기 이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나도 글을 쓰면서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한번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한번 방법들을 탐구해 보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에서 두 번째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치유라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약간 순서를 바꿔서 뒷부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책 안 읽으시죠? 네, 요즘 대부분 분들이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2권? 네, 그 정도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점 가는 것도 좋아하세요. 서점 가면 막 이렇게 다이어리도 팔고 하니까 서점 가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서점 가서 한번 에세이 콘을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에세이 콘을 지나가 보시면 제목부터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은 에세이집들 들춰봤다면 이런 이야기를 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세이들,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 책들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어릴 때 받던 상처라든지, 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실패에 대한 기록들, 트라우마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에세이 시장 혹은 글쓰기 영역에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도 서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였구나.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누군가에게 되게 뭐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 해도 되는 거였구나. 그걸 서점 가면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회 살아가다 보면 뭔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 뭐 지금 대학생들이시지만 직장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이제 회사에서 찍힐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밥 먹다가 저 어릴 때 왕따 당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직장 상사가 볼 때 이 사람 좀 사회 부적응자 아닌가? 인사팀에 이야기하겠다가 인사 고과 안 좋게 해주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평판이 나빠진다든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소외감 안 느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살아오면서 소외감? 왕따까지는 아니라도 왕따 비슷한 거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살아오면서 최소 수십 개의 소속을 거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동아리, 아르바이트, 학교 그 모든 것에서 한 번도 소외감을 느낀 적 없다. 그 사람은 정말 인류의 슈퍼 인싸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소속에 들어가서 왠지 나 혼자만 적응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여긴 안 맞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뭔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쉽게 할 수 없죠.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봐.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글쓰기 영역이고 글쓰기 영역은 두 팔 벌려서 그런 경험들을 가장 환영한다는 거예요. 가장 진실 어린 경험들을. 그래서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고 싶을 때는 글쓰기를 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이유는 글쓰기 세계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뭐 직장 상사한테 가서 저 너무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글쓰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오히려 그런 진실들이 각광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바로 그 차원에 대해서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글쓰기란 타인과 만나는 가장 내밀하면서도 가장 광대한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비교적 많을 때 물론 뭐 교수님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린 친구였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 기준에 당시 제가 느낄 때는 제가 나이가 많을 때 저는 이제 로스쿨에 갔어요. 실제로 들어갔더니 저희 전교생이 120명이었는데 제가 나이 많기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20대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로스쿨에 갔는데 1학년 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일상이라는 것은 정말 뭐랄까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게 또 아기는 여러분들 뭐 아기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한 100일 동안은 2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거든요. 그러면 새벽은 저 담당인 거예요. 새벽에 나는 공부하다가 아기 깨면 밥 먹이고 아기 재우고 공부하고 또 2시간 공부하다가 또 아기 깨면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밟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가 집에서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돈도 못 벌어오고 약간 부부 사이가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도 약간은 서로에게 불만이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그래도 남편들은 다 돈도 잘 벌어오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공부만 하고 이러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부부 사이도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하고 같이 여행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많단 말이죠.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저는 그래도 나는 어쨌든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이제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제 살았던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아내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를 마주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뭘 했냐면 대학원 수업 쉬는 시간 같을 때 글을 쓰고 혹은 점심시간 이럴 때 글을 쓰고 아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글을 써서 제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걸 읽으면서 좀 저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어제 싸웠지만 이 남편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이제 투의 어떤 글들을 쓰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서 뭐 바쁘게 글도 쓰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제가 놀랐던 거 하나는 그렇게 글을 쓰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글들을 뭐랄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제 아내 보라고 쓴 글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제 SNS 놀렸던 거예요. 아내랑 같이 친구고 하니까 팔로우 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마치 내 이야기 같다. 너무 공감된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고 간절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다 똑같았다는 거죠. 저는 그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쓰는 그런 글들이 타인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서 똑같이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글쓰기라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마치 지하수와 같구나. 이 지하수는 우리 땅 밑에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하수를 퍼올리는 그 지점들은 다 다르죠. 여기서 퍼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퍼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퍼올릴 수도 있는데 결국 지하수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마치 글쓰기가 그와 같구나. 우리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과 이어지는 가장 내밀한 지하수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글 쓰는 일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에게 진심으로 내 마음을 파고 내려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타인들과 가장 깊이 연결될 수 있구나. 가장 내밀하면서도 가장 광대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전 지금도 그냥 저의 하루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쓰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내가 쓴 글이 여기 있죠? 왜 내 이야기가 여기 있죠?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르게 살아가는 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들은 되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유사하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점, 이런 것들을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내 마음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가장 내밀하면서도 이런 광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모두에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이야기 아무도 안 들어줘도 돼, 이런 되게 시니컬한 청춘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난 남들 필요 없어, 나는 고독한 내 방에서 혼자서 책 읽고 글 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인류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가령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이렇게 친구들 보고 싶어서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 가서 수다 떨잖아요. 뭐 공강 시간에 이럴 때 수다 떨잖아요. 수다라는 개념이 뭐죠? 보통 보면 거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상대방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나면 이제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하면 들어주고, 거의 그게 다예요. 거기서 뭐 엄청난 토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나는 타인들과의 관계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죠. 야, 내가 오늘 재밌는 만화를 봤는데 너 끝내주더라, 이런 걸 쓴다든지, 하여튼 자기 이야기를 또 다른 데 가서 풀어놓고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본질 자체가 사실 글쓰기라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 이 백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백지 너머에 있는 그 어떤 독자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별로 친구 안 만납니다. 그래서 별로 제 이야기 별로 들어줄 사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제 글에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본질도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친구들 만나서 할 이야기를 그냥 백지에다가 쓰면 그게 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 커뮤니티, 에타라든지 다음 카페라든지
뭐 그밖에 뭐 무슨 뭐 DC 인사이드 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을 텐데 그게 그리면서 동시에 그게 대화잖아요.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근데 사실 글쓰기가 똑같거든요. 글쓰기라는 건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지라는 드넓은 어떤 추상적인 타인들 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인 거고, 거기에다가 말을 건네면서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그 자체로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들이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글쓰기가 되게 좋은 점은 이 백지는 좀 덜 변덕스럽다는 점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내 친구가 딴 데 가서 막 뒷담하고 막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 10년 이상 잘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실의 타인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백지에 털어놓은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 백지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는 일관되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안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좋은 점이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그렇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의 삶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이런 상처를 극복해서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죠?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글 쓰면 좋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 쓰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좋은 점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실용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이 여러분들께 글 쓰는 자아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자아가 한 개 늘어나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일관된 자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이고 내가 다양한 영역들을 다니면서 나로 살아간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자아가 여러 개로 살고 있어요. 저도 자아가 여러 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자아를 회사 가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럼 쫓겨날 거예요. 네. 또 회사에서 자아 그대로 집에 돌아가면 또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의 자아나 가정에서의 자아를 가지고 여기 와서 강의를 하면 중간에 녹화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와서는 여기에 자아가 있어야 돼요. 뭐 일단 작가로서의 자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아, 이 자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 또 여기 나가게 되면 또 뭐 지하철에서 제가 혼자 있게 되면 또 혼자 있는 저의 자아가 생기는 거죠. 뭐 저도 모바일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혼자 모바일 게임 하는 저 자아도 있어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자아라든지 또 집에 가면 아이랑 또 천진난만하게 놀아줘야 되는 아빠로서의 자아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자아 중에서 글 쓰는 자아도 하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 쓰는 자아가 추가되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든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난 한 10년 동안 뭐 10대 때부터 꾸준히 글을 써왔고 내가 관리하는 뭐 블로그도 있고 혹은 뭐 그 글 쓰는 세계의 사람들도 알고 있고 서로 글쓰기를 응원하면서 서로의 소통을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해보시죠. 그 상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다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아무리 좋은 상사를 만나더라도 혼날 때도 있을 테고 내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도 많을 테고 그럴 때마다 내 자아가 이 직장에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실제로 굉장히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견디다 못해서 되게 심한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고 너무나 이제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괜찮아, 나는 직장 바깥에도 내 자아가 있어. 가령 나는 매일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도 있고 뭐 한 발 더 나아가면 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내 자아는 이 직장 안에 있는 1년차 신입 사원의 이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자아도 있어. 다르게 뭐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도 있고 다르게 소통할 수도 있고
다르게 살아가는 또 내가 있다는 이 믿음이 삶을 견디는데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상상이 만약에 안 되시면 물론 여기 못 소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900명 중에서 900명 다 뭐 이제 연애를 또 하시면 되죠. 뭐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연애를 하신 분들께서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 느끼실 거예요.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 가서. 근데 맨날 뭐 점주한테 혼나고 막 이상한 막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난동 피우고 하면 너무 괴롭지만 이 애인 그러고 나서 퇴근을 하고 애인과 함께 있으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로서의 자아가 있는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가면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나의 어떤 점은 좋게 봐줄 테고 당연히 좋게 봐주니까 연애를 하는 거겠죠. 어떤 점은 되게 인정해주고 어떤 점은 또 되게 존중해줄 거란 말이죠. 이런 자아가 또 이렇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아마 똑같은 거죠. 예. 이 직장에서의 자아, 뭐 연애에서의 자아,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아, 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아. 특히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는 점점 더 이 글쓰기를 쌓아 나갈수록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자아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뭐 어떤 부수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네, 부수입적인 측면, 뭐 추가적인 어떤 인정과 경력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그러니까 단선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인생은 항상 복수의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면서 깨지면서 사회에서 경력을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선도 있고 또 하나의 선에서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또 애정이 깊어지는 그런 선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선에서는 내가 꾸준하게 글 쓰면서 또 나의 글 쓰는 자아로서의 자아 실현해가는 이런 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인생에서의 선을 몇 가지 가진다는 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긴 100세 시대 8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의 한 45분 정도 혼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글쓰기를 하면 좋은 점, 뭐 글쓰기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2부의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한번 지금 즉석으로 뭔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한 분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 살짝 분위기 전환할 겸 답해 드리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혹시 계실까요? 너무 많으신데요. 그러면 저기 맨 뒤에 계신 청일점 이준선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 세상에 맞춰놓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할 때가 가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제가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나 자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님께서도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에 여행은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작가님 본인의 자아를 찾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게 되는데 전 지금도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침마다 이제 10,000원 지하철에 실려가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바로 이것인가 맨날 고민하거든요. 퇴근하면서도 이제 그 2호선 퇴근길에 끼어 있다 보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 삶이란 말인가 맨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여행이 거기에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쓴 책 중에서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9살인가 한 30살쯤에 썼던 책 같은데 제가 이제 청춘을 살면서 저의 근본적인 관심은 딱 3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글쓰기였죠. 문학과 글쓰기.
그리고 다른 하나가 사랑, 연애를 하면서 사랑이란 뭘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서 뭐 자아를 발견해라, 뭐 여행을 떠나면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던 때였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뭐 유럽 배낭여행 한 번도 안 가보면 뭔가 자격 상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던 시대였거든요. 저도 뭐 유럽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여행을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춘을 마감하면서 여행에 대한 한번 스스로 해명을 해봐야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여행과 역사 속에서 뭐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여행이 뭔지를 쫙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의 제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정리를 했었는데, 뭐 여행에서 제가 청춘 시절 특히 여행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경험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번 떠나보면 이 현실이 대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 다들 매일 무슨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뭐 학점 고민이든 취업 고민이든 진로 고민이든 대외 활동에 대한 고민이든 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든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은 우리의 현실과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생각보다 이 땅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나보면 그 현실이 마치 등 뒤에 남겨지고 나 혼자 어딘가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여행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날 것 그대로 나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면 내가 그때 하던 고민들이 뭔가 다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뭐 일종의 뭐 쉽게 말해서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건데, 여행의 경험에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하나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현실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과연 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행을 그래도 갔다 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걸러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그 문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바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청춘 시절 정리했던 생각인데, 근데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뭐 결정적일 정도로 중요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진로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든지 자아 찾기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과장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자아 찾기는 여행 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뭐 자아 찾기는 실제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걸 해보면서 그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지를 계속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삶을 찾아 나가는 거지. 뭐 여행 갔다 오면 갑자기 내가 뭐 그 포켓몬 진화하듯이 진화해가지고 자아를 찾은 라이츠로 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사실 뭐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나의 자아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하고 싶다면 이 현실을 마주하고 이 현실과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걸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질문 해주셔서 약간 분위기가 환기된 것 같아요. 조금 글쓰기랑은 다른 이야기였지만 사실 제가 뭐 시간만 많으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면서 또 많은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또 오늘은 저희 주제가 글쓰기란 주제이고 또 무한정 이야기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글을 쓰기를 잘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약간 저의 강의만 들으면 여러분들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거의 다 사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준 사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쓰기에 대해 우리가 한 두 가지 최소 한 두세 가지 관점만 가지면 글쓰기를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글쓰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리포트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졸업하시려면 또 성적도 잘 받으시려면 리포트 잘 쓰셔야 되잖아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번 비법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지나고 나면 사실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뭐 지금 온라인 강의 틀어 놓으시고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뭐 음소거 해놓고, 네, 다양한 분들이 뭐 지금 졸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 기억하시면 좋냐면, 글쓰기는 대조라는 거 기억하세요. 대조. 글쓰기의 시작과 끝은 대조예요. 모든 글쓰기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모든 잘 쓴 글쓰기는 오로지 대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적대라는 말을 썼는데 더 쉬운 말로 그냥 대조라고 해드릴게요. 대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오늘부터 뭐 교수님이든 누구든 잘 썼다고 하는 글을 한번 보시면 그 글 속에 엄청나게 많은 대조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는 눈에 보이실 거예요. 모든 좋은 글은 대조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유명한 평론가나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는 글을 쓸 때 거의 모든 문장에서 대조를 활용해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뭐가 아니라 뭐고, 뭐뭐이지만 뭐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뭐고, 뭐뭐이나 뭐고, 이런 이야기, 이런 문장 구조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와닿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뭐 이거 끝나고 나서 감상문 쓰세요? 제출하시나요? 네, 감상문 제출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지우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좋았다,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잖아요. 네, 쓰실 때 모든 문장에 한번 대조를 넣어보세요. 나는 정지우 작가의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흡입했다. 그리고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되게 뭔지 모르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장에 한번 대조를 써보세요. 그럼 글이 엄청나게 풍성해질 거예요. 그는 뭐 처음에 봤을 땐 되게 의심스러웠지만, 지만이죠, 대조죠. 의심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뭐 좀 정상인 같았다.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어떤 식으로든 모든 문장에 한번 대조를 활용해 보시면 감상문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글의 구조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걸 뭐 필사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럼을 이제 좋은 글쓰기의 모범으로서 읽어보시기도 하실 텐데, 읽어보시면 좋은 칼럼들은 거의 하나같이 우리가 통념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세태는 이렇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거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좋은 글쓰기들이.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들 지금 사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써서 제출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글쓰기 막막하실 수 있죠. 사랑? 사랑은 욕망 아닌가요? 뭐 이렇게 막 쓸 수 있어요. 뭐 뭔가. 근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 한 편 뚝딱 쓰시려면 내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쓰면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뭐 이런 거는 그냥 우정이지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건 뭐 성적 욕망인 사랑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대화가 없는 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쓰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가 특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명료해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겠어요? 행복은 기분 좋은 감정이다.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써보면 돼요. 나는 뭐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더니 가령 뭐 술 마시고 즐거웠던 기억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이었던 것만 같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행복에 대해 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글쓰기는 그 무언가 적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글쓰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셔야 되는 게 뭐죠?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이에요. 다른 제품과 다른 점에 대해 쓰셔야 돼요.
그런 걸 쓰지 않고는 좋은 제품 소개 설명 보고서가 될 수가 없죠. 항상 글쓰기는 대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모든 글쓰기에서 지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과가 다르시겠지만 가령 뭐 철학과, 뭐 역사학과, 국문학과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가령 칸트의 순수 이성에 대해 쓰시오라는 받았어요. 근데 내가 순수 이성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대조로 써보는 거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개념은 니체의 이성 개념과는 다르다. 일단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니체의 이성 개념은 이러한데 칸트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쓰더라도 사실 빵점 받을 거 10점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뭐든지 대조를 활용해서 글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나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고 읽는 사람도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명료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자기소개서 많이 쓰실 거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도 항상 대조를 활용하세요. 항상 반전을 주셔야 됩니다. 전 어릴 때 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대조죠. 자랐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 어떻게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저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라든지 항상 대조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좋은 글쓰기는 다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책 펼쳐서 좋은 글이라 생각되는 것들 찾아서 대조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대조는 무조건 있고요. 대조가 겉으로 안 드러나더라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아이랑 아내랑 저기 안성에 다녀왔는데 거기 팜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 가면 막 말한테 밥도 주고, 말도 타고 양한테 밥도 주는 그런 농장에 있는데 그렇게 주말에 그냥 가족과 소소하게 보내는 주말에 대해서 저는 거의 매번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글을 쓸 때 언뜻 보면 저 사람은 뭔가를 대조해서 뭔가 적대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닌데 그냥 그날의 일기를 쓰는 거 아닌가? 그날의 하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제가 주말에 보낸 그 소소한 하루에 대해 글을 쓰면서 그 시간을 긍정하면서 그렇지 않은 시간과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족들과 보낸 소소한 시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가치관과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소한 행복을 긍정하는 순간 거창한 행복과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엄청나게 화려한 곳에 가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풀빌라에서 막 수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걸 선택하지 않고 난 이것을 나의 삶이자 나의 행복이라 믿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가치관을 긍정하면서 다른 가치관을 사실 적대하고 있고 그것이 명료하면 명료할수록 그 글이 좋은 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가서 또 뭐 에타에다 글 한 편씩 쓰실 거잖아요. 한번 대조로 활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야 요즘 애들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네. 대조잖아요. 그렇죠? 통념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대조를 쓰면 좋아요가 늘어날 거예요. 네. 좋은 글은 항상 효과적인 글은 대조로 활용하고 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는 제가 두 번째로 딱 두 가지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질문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제가 사전 질문도 많다고 들어서 그런 질문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원칙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원칙 많이 말씀드려도 1년 지나면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평생 기억할 글쓰기 원칙 딱 두 가지만. 하나는 대조, 두 번째는 이 디테일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디테일입니다. 네. 뭐 트위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기분 좋았다. 이건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냥 감탄사죠. 네. 글쓰기는 반드시 디테일을 쓰기 시작할 때 글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번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어떤 그런 과제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수업에 들어갔는데 딱
표제가 이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해 글을 한 편 쓰시오. 잘 쓰면 A뿔, 못 쓰면 F. 딱 이 과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뭘 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디테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에서부터 내려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들지? 오늘따라 뭔가 유난히 좀 쓸쓸하네? 이상하게. 왜 쓸쓸해졌을까? 좀 가을이 오기 시작해서 좀 쓸쓸한 기분이 드나 보다. 근데 이 쓸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반대편을 봤더니 친구들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걸어오더라.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가 보다. 그런 걸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퇴근길에 내가 되게 묘사가 되고 있죠. 디테일하게.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그냥 보통 집에 돌아갔었지만 오늘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첫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든지 오늘따라 석양이 되게 예쁘네 라든지 오늘의 디테일들을 쓰면서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오늘 들은 생각들에 대해서 가을이라고 하니까 왠지 한 5년 전 가을이 생각나네 이런 것들도 쓰고 디테일을 쓰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1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디테일을 이야기할 때 제가 드리는 모든 문장들이 대조였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따라 쓸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감정을 표현할 때 대조를 쓰는 거예요. 오늘따라 유난히 자체가 어제와의 대조예요.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네. 가을이 되어서 그런가? 여름과의 대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름에서부터 이제 가을이 시작되어서 그런가? 유난히, 특히 유난이라는 말이 대조죠. 유난히 선선해졌네. 오늘 첫 낙엽을 봤네. 어제까지 못 봤던 낙엽을 오늘 본 거. 어제와 오늘의 대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쓸쓸함을 묘사할 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나의 심리 상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의 쓸쓸함이 더 부각이 되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쓴다는 건 동시에 대조를 쓴다는 것이기도 해요. 글쓰기는 대조인데 글쓰기는 디테일이고 사실 그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대조되는 감정을 찾아야 돼요. 가령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쓰세요라고 우리가 표제를 주어받았다고 해보시죠. 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뭐 좋아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쓸 수 있겠죠. 초등학교 때 교육받은 대로.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솔직하고 진실한 감정을 들여다보면 모든 대상에 대한 감정은 양가적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존경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사랑하지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가다 보면 항상 관심을 갖고 싶겠지만 무관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진실, 정확한 솔직함, 디테일, 대조는 다 통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를 할 때 대조에 집중하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디테일이고 대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감상평을 쓸 때도 여러분들께서 뭐 강의가 좋았다, 싫었다, 진실일까요?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중간에 잠깐 졸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뒤에 가니까 강사님이 좀 약간 열정적이 되어서 뒷부분부터는 집중이 되었다라든지 이게 또 대조잖아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작가가 했던 말 중에서 어떤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부분 나랑 생각이 달랐고 어떤 부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공감이 되었다. 어떤 부분은 되게 새로운 점을 내가 깨닫게 해주었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뻔한 이야기였다. 그런 대조의 리듬, 그 솔직함과 디테일의 리듬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비결이라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이 대학 수업에서 뭔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압박감을 내면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좋은 글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어떤 대조의 리듬감 속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쓸 수 있는지를 다들 평가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제가 여기 있는 원칙을 다 말씀드리려면 자 지금 여러분들 집에 못 가세요. 지금 4시 반인데 내일 새벽 4시 반에 가셔야 돼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대조와 디테일이라는 거, 특히 정확한 솔직함이라는 거,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글을 써나가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쭉 이어나가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잠 깨시고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강의를 이어나가자면 무한정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질문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사전 질문도 많으시고 또 중간중간 실시간 질문도 아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Q&A 시간에 조금 더 풍성하게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의미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쓰기라는 것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또 글 쓰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저렇게 쓰면 나도 한번 잘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지만 뭐 자기 블로그라도 하나 만들어서 글을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이제 Q&A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한 명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김정윤 학생께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문학과 김정윤입니다. 먼저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께서 책 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일기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블로그, 칼럼과 같이 보여지는 글과 이제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글을 쓰실 때 어떤 차이를 두고 작성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두 글을 작성하심으로써 어떤 효과를 각각 얻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글쓰기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내밀한 영역의 이제 글쓰기, 일기쓰기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을 테고 다른 하나 영역이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써서 한 명 이상의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글쓰기가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글쓰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쓰기를 꾸준히 한다면 그것 자체로 사실 이제 어떤 글쓰기 영역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언어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를 글로 쓰는 그 순간부터 이게 아무리 일기라 할지라도 타인과 소통한다는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잖아요. 도구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내가 쓴 일기를 가만히 보시면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게 뭐 나 자신에게 말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비슷한 게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를 할 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뭐 내면의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일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혼자 백지에 쓰는 거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말을 거는 대상이라는 게 칼럼이나 뭐 블로그나 책으로 오게 되면 그 대상을 조금 더 명료하게 조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령 글쓰기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포트를 쓸 때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죠?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써야 되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글을 써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그 글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뭐 SNS에 글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 SNS 속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 글을 언론사에 보냈거나 책으로 출간했을 때
뭐 언론사 데스크나 기자들이나 혹은 그 신문의 독자들이 좋아할 것이냐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자들을 어떻게 잘 설정해 나갈 것이냐가 사실 글쓰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뭐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글 쓰는데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약간 뭐 반말로 뭐 이렇게 쓰는 이제 거기 있는 커뮤니티 속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쓰는 글과 신문 칼럼에서 쓰는 글의 어투나 형식은 달라져야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내용은 똑같더라도 형식만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형식을 좀 익혀야 되죠. 일반적으로 신문사 칼럼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독자들이 어떤 칼럼을 좋게 읽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필사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변호사 의견서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기 쓰는 그런 감성적인 느낌으로 이제 판사님께 변호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보다 훨씬 더 냉철하게 써야 되고, 그건 또 제가 변호사 업계에 들어와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배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쓰든지 그 글의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워낙 오랫동안 글을 써오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일반적인 에세이처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칼럼처럼 쓰기도 하고 그 효과를 비슷하게 받기도 해요. 뭐 칼럼을 쓰면서 일기 쓰기의 어떤 효과, 마음의 치유 효과를 비슷하게 받기도 하고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다양한 글을 꾸준히 써나가시다 보면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중첩되기도 하면서 좀 글쓰기에 좀 복합적인 성질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권한빈 학생. 네. 안녕하세요. 법학과 권현빈입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관해서 많은 강의를 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직업들도 모두 글쓰기와 많이 밀접해 보입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지금까지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글쓰기가 없는 작가님의 삶은 어땠을지, 그리고 작가님께 글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글쓰기 없는 삶을 거의 상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 15살 때부터 글쓰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제가 처음 글쓰기를 했던 계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글쓰기 했던 계기는 처음은 아닌가? 하여튼 뭐 제가 재밌게 했었던 글쓰기의 어떤 순간들은 주로 이제 뭐 PC 통신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막 스타크래프트 공략집 이런 거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걸로 사실 글쓰기 시작했었어요. 되게 재밌어했었어요. 막 그래서 뭐 드론을 4마리 뽑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재밌어했었는데 그런 거 하다가 좀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도 또 저한테는 약간 게임이 계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요즘에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RPG 게임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RPG 게임이라는 거는 어떤 주인공이 어떤 세계를 모험을 떠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을 했는데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게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너무 스토리가 너무 재밌다. 약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소설로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썼던 게 사실 글쓰기의 시작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는 소설 쓰는 게 너무 재밌어서 커서 작가가 돼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고 또 대학 시절에도 거의 매일같이 글을 쓰면서 제 삶에 대한 성찰도 많이 하고 또 작가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왔고 뭐 작가로서 살아간 이유엔 더더욱 그렇고 특히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추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사진보다 글쓰기를 훨씬 남기는 걸 좋아해요. 사진은 찍으면 그 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지만 글쓰기는 그 하루의 서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2, 3년이 지났을 때 사진이 줄 수 있는 기억의 방식과 글쓰기가 줄 수 있는 기억의 방식은 차원이 완전 달라요. 글쓰기는 그 나날들의 맥락을 다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사진으로 그냥 한 장만 딱 찍어놓는 그 순간 포착과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전 뭐 글쓰기가 거의 제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뭐 거의 글쓰기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고 글쎄요 글쓰기 없었다면 뭐 했을까요? 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라도 했을 거 누구한테 말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지금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약간 냉담자처럼 성당도 잘 안 가는데 글 안 썼으면 엄청 성당 열심히 다녔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효정 학생. 네. 경영학과 유호정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랫동안 글쓰기를 해오신 만큼 그동안 다양한 소재와 문장을 접하셨을 텐데 그중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인상 깊게 남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20대 때 거의 20대의 한 시간적으로 한 절반 이상을 책을 읽으면서 보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책과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문장이 뭐 몇 개 있느냐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그런 암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알베르 까뮈의 뭐 어제 엄마가 죽었다 뭐 이 정도는 기억이 나지만 네. 그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20대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교수님 중에서 그 김진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작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평소에 썼던 일기 같은 것들이 묶여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책 중에서 이제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이 제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질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제가 정확하게 복제는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복제는 못하겠는데 대략 이런 구절이었어요. 나는 이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쓸 때 점점 더 강해진다. 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점점 더 약해진다. 이제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글만 계속 쓰다 보면 나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타인을 위한 글을 계속 쓰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생각은 양가적이고 이 문장에도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글이 나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타인을 위해 글을 썼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너무나 명료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그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아이 아빠로서 또 아내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청춘 시절엔 어떻게 보면 나는 나를 위해 살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 것도 딱히 없고 나는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되고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때려치우면 되고 도망가면 되고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휴학하고 싶으면 휴학하고 어디 저기 도망가서 혼자 숨어 있으면 되고 친구랑 뭐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손절하고 그냥 혼자 방 안에서 재밌는 만화 보면 되고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되었던 청춘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 들어 느끼는 거는 내가 그 어떤 그렇게 나의 순간적인 감정과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 상황이 날 더 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저를 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만들고 저를 성장하게 하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건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고 난 더 큰 개념에서의 나에 대한 책임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뭐 나의 가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어요. 특히 뭐 요즘에는 저도 청춘 시절에 그랬는데 뭐 사람 관계를 되게 쉽게 손절하고 쉽게
관계 끊기고 뭐 티슈 인맥이라고도 하고 되게 일시적으로 많이 살아가고 순간순간 되게 방향전환도 많이 하고 저는 20대 때 되게 제 자부심 중 하나가 나는 너무 인간관계를 잘 끊어. 난 너무 맺고 끊는 게 확실해. 약간 이런 게 저희 자부심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떤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 대한 좀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좀 지금에서는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거나 상처받은 면이 있더라도 항상 모든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그 다투지 않는 부부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의견 차이가 있고 다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은 타인을 붙잡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쓰면서 나는 이 삶에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이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타인들과 손을 잡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라퓨타라고 아시나요? 천공의 성 라퓨타가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멸망하잖아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산다는 것과 이 지상에서의 어려움과 온갖 일들을 뒤로 하고 마치 천상의 행복이 있을 것 같은 하늘에서 산다는 것이 언뜻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되게 나르시즘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그 행복의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보여준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살아가면서록 이 타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때로는 타자를 염두에 둔 글쓰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해주신 작가님께 박수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초반에 말씀하신 것 중에 글쓰기가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지켜주는 무슨 백신과 같다. 또 삶의 스토리는 쓰면 쓸수록 그것이 중요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행위가 우리 삶을 또 아름답고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래서 학생들 이제 더 많이 글 쓰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저기 웹엑스 채팅창을 보니까 정말 뭐 쉴 새 없이 지금 질문이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한 2개만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고를 수가 없어서요. 2개만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글쓰기를 할 때 남들의 이야기나 시선에 영향을 받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거나 내 글쓰기 스킬을 의심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글을 쓰는데 자꾸 이게 남의 시선 또 남이 이런 걸 보면 너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글을 쓰다 중단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가님. 네. 저는 그에 대한 아주 명확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많이 해왔었고 그럴 때는 익명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필명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정지우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제가 한 30살 때까지 글 쓰면서 제 얼굴과 제 신분과 제 모든 것을 바깥에 한 번도 노출해 본 적이 없었어요. 30살 때까지는 철저한 이제 익명의 저자로서 책을 내고 글쓰기를 해왔고 강의 뭐 방송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거절하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이었고 또 남들의 시선에 많이 민감할 때였고 또 저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너무 노출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철저한 익명과 필명 속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익명의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필명으로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시다가 좀 충분히 글쓰기도 많이 하고 내가 좀 반복하거나 어떤 반성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가서 내가 또 당당하게 글을 써도 충분히
늦지 않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한번 자기의 자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시행착오의 과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익명의 뒤에 숨어서 막 남들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시선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신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한 방법일 거다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웹엑스 온라인 질문 보겠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 같은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매일 나를 기록하는 글도 이런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이제 사실 자기소개서는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만 약간 과장하고 포장해야 되는 글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네, 뭐 우리 시대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자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만인이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조차 자기소개서는 잘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통념처럼 자리 잡아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이 나중에 또 면접이나 뭐 면접도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뭐 1차, 2차, 3차, 최종까지도 하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 뭐 압박 면접 같은 때 또 진실이 아니면 되게 불리하게 밝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나의 진실에 좀 집중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내가 나의 진실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쓴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걸 처음 쓰는 것보다는 평소에 내가 많이 성찰도 해보고 또 이런 어떠한 종류의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뭐 좋은 반응이 있거나 이런 좋은 영향이 있는 글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성향에 대한 또 타인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평소에 많이 밟아두면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당연히 자기소개서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오래 또 서 계셨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최근에 이제 책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그 책에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책은 좀 계속 꾸준히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출간했던 단독 저서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이제 올 초에 출간했는데 이 사랑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성찰과 또 다양한 철학자와 인문학자, 심리학자들의 성찰을 좀 녹여내서 쓴 책이고요. 여러분들 또 사랑에 대해서 한참 고민이 많으실, 물론 뭐 평생 그 고민은 끝나지 않겠지만 또 유독 고민이 많으실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에 대한 인문학적인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데 그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시고 또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신 우리 정지우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성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앞으로 자기 삶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글 많이 쓰시길 바라고요. 또 정지우 작가님 관심 있는 학생들은 또 책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그냥 날리기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질문들은 다 모아서 정지우 작가님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직접 대답은 못 해주시더라도 앞으로 작가님 그 책 쓰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녹여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 4시 32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세 문장 소감문 그리고 만족도 조사 5시 5분까지 받겠습니다. 5시 5분까지 올려주시고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죠. 대조를 넣어서 이렇게 세 문장 소감문 쓰면 더욱 퀄리티 높은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성학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